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 열기도 뜨겁고 사전투표가 끝난 후에도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이틀, 여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를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갑니다.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네. 대선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공표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계시는 현재 대선 이틀 전 판세 어떻습니까? 윤안 단일화, 그러니까 철수가 철수를 한 다음부터 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녀보면 예. 서울 수도권 지역도 이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있고요. 네. 호남 민심은 사전 투표로서 상당히 표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 원래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당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지자들이 한 15%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분노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것이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어제는 제가 경상남도를 다녀왔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창원의 전통시장을 갔었는데 예. 상인들께서 아주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1번 찍고 왔다. 정말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안 된다. 네. 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민심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네. 사전투표율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야는 당연히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박영선 위원장께서 호남 사전투표율이 무척 높았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분노 여론이 결집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호남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2030 세대가 전에 없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면서 많이 지금 사전투표에 참가했고 정권 심판 여론이 결집 중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호남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뭔가 결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호남에서의 정권 교체 여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명언을 남기고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이런 이제 명언을 남겼는데요. 예. 어제는 제가 경남에 가서요. 네. 예를 들면 이 디지털 대전환의 100년 먹거리를 설명을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도 작년입니다. 네. 또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 된 것도 최근이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지만 한국은 어쨌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위원장님. 네. 이재명 후보의 가장 본거지라고 할까요? 가장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도일 텐데 경기도는 사전투표율이 최저치,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을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그동안에 어땠나. 네. 그랬더니 2020년 총선에서도 경기도가 사전투표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좀 하위권이고요. 늘 하위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본투표에 들어가면 평균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본투표 때는 투표를 많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이틀 거쳤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또 자가격리자들 사전투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잘 이제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네. 야당에서는 선관위원장이 거취 표명을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은 선관위가 정말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본 투표 날은 확진자 분들이 6시 이후에 투표를 하도록 국회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왜 사전 투표에서는 이 생각을 못 했는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네.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너무 좀 소홀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은 같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과 이 여당 편향된 친여 선관위원들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이번에 선관위의 이 문제는 예, 준비 부실에 대한 강한 질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또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 이것은 또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 이대로 뭐 책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로만 끝난다면야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선거 결과가 초접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된다면 이 문제가 혹시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나 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뭐 야당에서는 그동안의 선거에 대해서 늘 무슨 그런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을 제기해 왔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네. 어떤 각오로 본 투표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일부 문제가 됐던 그 지역에서도 저는 좀 더 철저한 어떤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여야 간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의혹이었는데요. 서로 예. 상대방을 몸통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었는데 뉴스타파에서요. 그동안 줄곧 민주당에서 제기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공개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상당히 파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김만배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 공개됐고요. 예. 그리고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이것이 이제 녹취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에서. 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하필이면 그 사람을 윤석열 검사 시절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을 기소를 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꼬리표가 계속 의혹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그렇게 돼서 대장동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대선거 이후라도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헤치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다그쳤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네. 저는 상당히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 많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김만배 씨의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허위다. 여기에 두 번째로는 이 녹취 공개된 걸 보니까 중간중간에 빈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작과 편집의 흔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 보도만으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요. 네. 거기에 따른 또 증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요. 2007년도 대선에서 BBK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 얼마 남기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때의 육성이 결국은 11년 후에 진실로 밝혀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전파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런 반박을 하시려면 네.
거기에 따른 또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 사상 최고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양측의 어떤 결집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네. 의미는 그러면 본투표 때는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부동층, 중도층의 표심이 표출될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 분석은 동의하십니까?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예. 이제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것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만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다라는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마지막 남은 9일 사전 투표 가장 중요한 대상 세대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어떤 대상으로 지금 뽑고 계십니까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수도권이죠. 네. 네, 수도권의 표심은 상당히 지금 중도와 부동층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최근 들어와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그런 어떤 그 투표자들의 네. 생각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네. 9일날 본투표에 나서실 중도층 또 수도권 등 전국에 계신 유권자들께 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민주정부는 IMF 위기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IMF의 위기를 IT 강국이라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와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검증된 위기에 강한 그리고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 대전환의 시대에 네. 기호 1번 이재명을 꼭 찍어주십사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 위원장이었고요. 내일은 조경태 국민의힘 선대본 직능총괄본부장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